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122회 전산회계 2급 이론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다음에 회계 등식 중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 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의 차변에 우리는 자산을 적고 대변에 부채 그리고 자본을 적죠. 양쪽의 합은 서로 같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물어본 문제는 보기에 1번은 자본 등식을 물어봤어요. 자본 등식은 여기서 이 자본을 구하고자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를 자본이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본 등식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를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여기서 같이 나올 수 있는 게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재무상태표 등식. 재무상태표 등식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재무상태표 등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1번은 자본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인데 틀렸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재산법, 손익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리가 바뀌었어요. 재산법은 자본을 기초로 해서 계산을 하는, 그래서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빼면 당기순 이익이 나오는 걸 우리가 재산법이다라고 하는 거고, 손익법은 수익과 비용을 가지고 당기순 이익을 계산하는, 그래서 2번과 3번 재산법, 손익법은 자리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4번의 재무상태표 등식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재무상태표 등식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은 다음 중 출금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문제 2번에서는 우리가 전표의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 이렇게. 그래서 입금전표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출금전표라고 하는 게 있고, 대체전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입금전표라고 하는 것은 차변이 무조건 현금으로 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입금전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입금전표, 현금이 들어오는 거래. 이해가 되실까요? 그럼 출금은 뭐겠어요? 차변이 뭐가 됐든 대변에 현금이 나가는 거래를 우리가 출금전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대체전표는 그럼 뭐겠어요? 대체전표는 차변에도 현금이 아니고 대변도 현금이 아닌 거래를 우리가 대체전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정 과목 자체에서 현금만 따지시면 돼요. 현금. 그래서 현금이 들어왔을 때 입금전표, 현금이 나갔을 때 출금전표. 자, 그러면 출금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으니까 대변에 현금이 아닌 것은, 대변에 현금이 아닌 것을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1번. 1번은 1, 2, 3, 4가 모두 다 매입이니까 차변은 다 상품이에요. 지금 현재 문제는 차변은 모두 다 상품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대변 계정 과목을, 자, 첫 번째는 타임 발행 수표. 우리 삐리리 수표들은 전부 다 뭐라 했죠? 현금이라고 했죠. 삐리리 수표는 모두 다 현금입니다. 뭐만 빼고? 당전 발행 당좌 수표만 빼고. 당전 발행 당좌 수표. 당전 발행 당좌 수표는 우리가 뭘로 처리하죠? 당좌 예금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러면 타임 발행 수표, 자기압 수표 모두 현금이고, 그 다음에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그랬으니까 당좌 수표 발행한 3번이 당좌 예금 현금이 아닌 거래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은 지폐로 지급하다 그랬으니까 지폐 자체는 현금입니다. 그죠? 네. 자, 문제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 작성 시 통합 계정인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 문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는 첫 번째 현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좌예금, 그리고 세 번째 보통예금, 그리고 네 번째 현금성 자산이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하시면 되겠고, 현금성 자산만 취득 당시 몇 개월? 3개월 이내인 채권을 우리가 현금성 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제 또 중요한 거, 현금에는 우리 아까 했던 삐리리 수표, 그 다음에 무슨 통지서, 그리고 우편환증서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현금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정답은 그냥 공짜 1번이었습니다. 단기매매 증권은 단기 투자자산에 해당하는 거고, 보통예금, 당좌예금, 그리고 우편환증서 현금으로 처리가 되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당좌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현금이 형성자산, 단기투자자산, 매출채권, 선급비용 등은 당좌자산에 해당한다. 네. 단기매매증권, 단기대여금은 단기투자자산에 해당한다.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 목적으로 취득하는 유가증권은 단기매매증권에 해당한다. 네. 4번이 정답이겠네. 그러면 자, 단기매매증권 취득에 대한 수수료 비용은 단기매매증권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그랬어요. 모든 자산 취득 시 재비용 및 수수료는 원가에 포함한다 그랬어요. 그쵸? 누구만 빼고? 단기매매증권만 빼고. 단기매매증권만 몇 번대? 900번대 수수료 비용이라 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5번을 한번 볼게요. 가에서 라의 경우에서 발생하는 차이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그러면 가는 단기매매증권의 처분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크다. 그러면 이익이 생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5번에 장부가보다 지금 처분가가 더 크다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비싸게 팔았다. 이렇게 개념이니까 당연히 뭐가 생겨요? 처분 이익이 생기겠죠. 처분 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자, 그 다음에 장부가보다 결산일 현재의 공정가치. 공정가치가 더 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장부가보다 공정가치가 더 커졌으니까 뭐가 생기겠어요? 평가 이익이 생겨야죠. 그렇죠? 공정가치, 결산일 날은 평가하는 날이니까 내 장부가보다 공정가치가 더 커졌으니까, 시장 가격이 더 커졌으니까 평가 이익이 생겨야 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맞죠? 네. 그 다음에 장부 금액보다 처분 금액이 더 크면 처분이익 이렇게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반대로 장부가가 더 크게 되면 처분 손실이 생기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 내에 별도로 표시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근데 그냥 일단 정답은 3번이 되죠. 영업권은 뭐에 해당하니까? 무형자산에 해당하니까.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데, 자, 우리 문제 6번은 재고자산의 종류가 상품, 그리고 제품, 그리고 원재료, 제공품, 그리고 반제품, 그리고 저장품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상품, 제품, 원재료는 계속해서 쓰니까, 그쵸? 상품, 제품, 원재료는 계속 사용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가 없는데 이제 회계 1급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원가 회계라는 것을 배우시게 될 거고, 거기에서 이제 제공품과 반제품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제공품은 생산 중에 있는 거예요. 생산 중. 말 그대로 미완성품을 얘기하고요. 반제품은 뭐냐면 반제품도 생산 중에 있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중간 단계인데 판매가 가능한 상태예요. 중간 제품이지만 판매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생우동 뭐 이렇게 해서 우동을 팔아요. 그런데 옆집에서 자꾸 면만 사갈라 그래. 그래서 우리는 면도 만들고 양념도 다 해서 이 우동을 팔아야지 되는 게 우리 회사의 제품인데, 중간 단계인 면을 판매를 할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는 반제품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저장품은 제가 재고자산의, 원래 재고자산의 목적이 뭐예요? 재고자산이다라는 자체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장품 하나만 갈 곳이 없어서 재고자산에 가 있는 거예요. 재고자산, 그러니까 저장품 안에는 소모품이 있어요. 소모품을 우리는 저장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 하나만 판매 목적이 아니지만 갈 곳이 없어서 재고자산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니까 창고 안에 들어있는 물건이다. 이런 의미로 재고자산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를 구분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업권이라는 자체는 무형자산에 해당하니까, 무형자산은 제가 종류를 반드시 암기하시라고 제가 설명 많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7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문제 7번은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이다 라 그랬는데, 단가 결정 방법의 첫 번째, 개별법. 개별법은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바코드를 이용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을 우리가 개별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 선입선출법은 뭐예요?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빠져나가는 방식이죠. 네, 가장 많이 사용하고 물량 흐름이 일치한다.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니까 순서대로 작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 후입선출법은 뭐예요? 마지막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방식을 후입선출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동평균법은 기중의 단가를 계산하지 않고 연말에 한 번의 기초와 매입가액의 평균 단가를 정하는 법. 문제 4번은 총평균법이에요. 이동평균법이 있고, 그리고 총평균법이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설명한 것은 총평균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총평균법에 대한 설명.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이동평균법은 매입 시마다 단가를 새로 산출해야 해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서 들어올 때마다 기존에 있던 것과 새로 들어온 게 단가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합산을 해서 평균 단가라는 것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평균 단가를 새롭게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할 때마다 매입 시마다 단가를 새롭게 산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8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의 기계장치 계정에 관한 내용이다.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요. 처분가액은 100만 원, 그 다음에 기계장치에 대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50만 원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 8번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 8번은 유형자산을 매각할 때,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 분계가 정해져 있다 그랬어요.
분계가. 자, 지금 우리는 기계장치를 매각 처분했기 때문에 우리는 대변에 기계장치가 나가요. 기계장치는 우리 재무상태표에 얼마 돼 있어요? 300만 원이 나갔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상에서 주어진 처분가만큼 우리는 돈이 항상 들어와야 해요. 팔았으니까 돈이 들어와야 하고, 그러면 우리는 돈이 100만 원이 들어왔겠네요. 그렇죠? 차변에 반드시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어져야 하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어져야 하는데, 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냐를 지금 물어본 것 같아요. 자, 물어봤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적었을 때 돈이 남으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생기게 되고, 돈이 모자라면 마이너스가 생겼을 때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처분가액은 100만 원, 처분 이익은 50만 원입니다. 라고 주어졌으니까 50만 원. 그럼 둘 중에 하나만 생겨야 되니까 얘는 안 생기겠죠? 그럼 350에서 100만 원 빼게 되면 250만 원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25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9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9번은 아주 중요한 문제. 네, 자, 다음의 내용과 관련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사무실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공사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하나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였다 그랬어요. 자, 우리 문제 9번은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이고, 자, 자본적 지출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할 것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대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할 것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본적 지출이란 얘기는 자산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 그런데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다는 얘기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자산으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비용으로 처리했으니까 자산이 생겼어야 되는데 안 생겼어요. 그래서 자산은 과소계상이 되게 되고, 비용은 안 생겼어야 되는데 비용이 생겼죠. 그래서 과대계상이 되게 됩니다. 비용이 커지게 되면 당기순 이익은 과소계상이 될 수밖에 없고, 당기순 이익이 과소계상됐다는 얘기는 자본이 과소계상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수익은 지금 문제랑 상관이 없고 비용이 과대계상되었다. 그랬으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문제를 수익은 지금 문제랑 상관이 없어요. 1번 보기는 상관이 없고 그냥 문제를 안 읽고 보기만 보고도 답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보기만 보고도. 자, 우리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5가지가 있는데 여기 옆에다가 적어볼게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자, 커지면 우리 회사에 득이 되는 것들. 그러니까 자산, 자본, 수익은 크면 클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회사에 플러스 요소가 돼요. 득이 되고, 부채와 비용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회사에 실이 돼요. 그래서 우리 노랑 색깔은 득이다. 파랑 색깔은 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1번 수익은 지금 문제랑 관련이 없는 거니까 우리가 자산으로 처리해야 될 걸 비용으로 처리한 문제이기 때문에 수익은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2번은 비용이 많아졌어요. 비용이 많아졌으니까 우리 회사에 실이 생겼죠. 맞죠? 실이 생겼고, 그 다음에 당기순 이익이 과대계상되었다. 이익이 수익이 커졌다. 이익이 커졌다. 득이 생긴 거예요. 득이 생긴 거고, 그러면 자본이 증가하니까 또 득이 생겼어요. 그럼 득. 그러니까 정답은
2번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보기에 득과 실을 따져주시면 문제를 아주 쉽게 풀어내실 수 있으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제 10번. 아래 계정 과목의 재무상태표상 구성 요소가 순서대로 옳게 나열된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선급금 자산이죠. 미지급금 부채, 자본금 자본, 선수수익. 선수 들어가면 무조건 부채라 그랬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1번은 자본의 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 자산과 자본의 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 부채 총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우리 아까 이렇게 재무상태표 이렇게 있었는데 똑같이 그려볼게요. 똑같이 그려서 자산, 그러니까 상품, 비품, 차량, 운반고 모두 자산이니까 자산을 다 더한 게 65만 원이에요. 65만 원. 그 다음에 자본이 40만 원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맞나요? 네. 그럼 부채는 얼마? 25만 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도 엄청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개인기업인 서울상회의 기초재무상태와 기중 자본 변동 자료 및 기중 경영성과 자료를 보고 기말 자본을 계산한 금액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가 12번을 풀기 위해선 자본금 계정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본 계정을 알고 계셔야 하고, 자본은 대변이 증가변이고 차변이 감소변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본이 증가 쪽에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기초가 있어야 하고 감소 쪽에 기말이 있어야 해요. 그 다음에 자본의 증가로 우리가 따져주실 수 있는 게 추가 출자한 경우, 추가 출자했을 때 자본이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당기순 이익이 생기면 자본이 증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인출금이 생겼을 때 자본은 감소하게 되고 손실이 생겼을 때도 자본이 감소하게 돼요. 지금 이 T자 계정은 무조건 암기하고 계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암기하고 계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넣어볼까요? 기초 자산이 300이고 부채가 170이니까 기초 자본이 130만 원일까요? 그렇죠? 기초 자본은 130만 원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수익에서 비용을 빼주시게 되면 13만 원만큼의 당기순 이익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13만 원만큼의 당기순 이익이 나오겠고, 그 다음에 추가 출자액이 얼마다? 10만 원. 추가 출자액이 10만 원. 그 다음에 인출액이 20만 원. 자, 이렇게 자료가 주어져 있는 거니까 기말의 자본은 양쪽의 합은 똑같아야 되니까 20만 원 빼주시게 되면 133만 원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 T자 계정은 무조건 암기, 자본금 계정은 무조건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3번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음은 서울 상사의 소모품 내용 사용 내역이다. 결산 시 소모품 결산 정리 분계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소모품은 최초의 처리를 뭘로 했느냐. 그래서 마지막에 당구장 표시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소모품 구입 시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는 소모품 B라고 처리를 한 거예요. 대변엔 당연히 돈이 나갔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결산 분계에서 결산을 할 때 우리 어떻게 했었죠? 비, 미, 자, 사. 비용으로 처리되어 있으면 미사용액을, 자산으로 처리되어 있으면 사용액을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소모품 B라고 하는 비용으로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결산일은 미사용액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미사용액은 5만 원이다 라고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분계는 차변에 5만 원, 대변에 5만 원. 일단 미사용액을 써주시면 되고 무조건 최초에 처리한 게 반대쪽으로 갑니다. 소모품비. 그리고 차변은 소모품. 소모품비 짝꿍은 무조건 소모품, 소모품비.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차변에 소모품, 대변에 소모품비.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1번이 정답이고 너무 중요해. 이걸 모르면 우리 결산 문제를 못 푸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14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수익과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비용에 해당한다. 미지급 급여는 부채에 해당한다. 2번이 정답이죠. 우리 14번에 네 가지가 있어요. 선급 비용, 선수 수익,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자, 이렇게 네 가지 계정 과목이 있는데 선급, 미수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무조건 자산으로 분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선수, 미지급 이렇게 분리된 것은 우리가 부채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미지급이 들어간 건 무조건 부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5번. 다음 중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끼리만 묶인 것은 그랬는데 우리 15번도 제가 엄청 중요하게 설명드리는데 영업 외 비용. 영업 외 비용. 문제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나왔는데 우리가 외워야 할 건 영업외 비용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영업외 비용에는 이자 비용, 그리고 기부금, 그리고 무슨 손, 실, 그리고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있어요. 요만큼만 여러분들이 영업외 비용을 암기하고 계시면 우리 또 문제 풀으시는데 또 크게 지장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1번 보기에는 급여 맞는데 외환차, 익자로 끝나는 건 전부 다 뭐예요? 수익은 전부 다 익자로 끝나요. 임대료 하나만 빼고. 그래서 전부 다 익자로 끝나니까 수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비교통비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이 뭐예요? 영업외 비용에 해당한다. 자,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 감가상각비.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 기부금, 기타의 대손상각비 모두 영업외 비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우리가 지금 이번 시험에 문제상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 네, 우리 여기 있는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처리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자본금 계정, 그 다음에 결산, 소모품비 회계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영업외 비용.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금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회계상에서 사용을 하는, 지금 회계 2급에서 사용하는 부분들이 회계 1급에 올라가면 당연히 기초 베이스로 또 활용이 되고, 회계 1급을 또 공부하시다 보면 아, 회계 2급에서 이런 것들 다 배운 건데 똑같이 나오네,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현금이 현금성 자산 회계 1급에 올라가셔도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암기가 조금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유형자산 처분 정도도 알면 좋은데 이건 나중에 천천히 공부를 또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의 기본 개념 제가 이렇게 자석도 하나씩 갖다 붙여봤는데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셔서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